그 쉬는 시간 세션이 바로 없어서 또 이어서 바로 인증 관련된 궁금한 질의사항들을 제가 실제 그 업무를 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받는 질문들 위주로만 좀 함축을 했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고 싶어하는 국가를 우선으로 자료를 좀 넣어드렸어요. 그 내용이 좀 빠르면 너무 빠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요. 사실 인증에 관련된 거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24시간을 설명을 해주세요라고 해도 1박 2일 동안 다 설명을 드려도 부족한 게 인증 관련된 규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나로 축약을 해서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은 많고 시간은 제한적이어서 그런 부분을 좀 서두에 양해를 먼저 드릴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KGMP의 김효진입니다. 혹시 지난번에 저희 그 북미 시장 수출할 때 설명드렸었는데 그때 혹시 참석하셨던 분 계세요? 제가 아시아 시장 곧 있을 예정이니 그때도 많이 참석하셔서 업무에 실무에 도움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 했었는데 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거예요? 아, 처음 오셨어요? 알겠습니다. 그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 혹시 식품을 수출하고 있거나 유통업자다. 한번 살짝 조사 좀 해볼게요. 식품, 화장품, 그다음에 전자기계. 예를 들면 유아용품도 되고, 그다음에 전자용품 쪽은 거의 없네요. 그러면 의료기기, 뭐 마사지 기기도 포함합니다. 의료기기 거의 없어요? 의료기기 아예 없어요? 맨 뒷파트가 의료기기인데 아예 없으면 그 부분은 빼도 될 것 같아요. 의료기기 수출은 없어요? 마사지 기계, 미용용품에 해당하는 얼굴 들어가지는 그런 파락셀 제품들 이런 거 없어요? 아예 있어요. 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 그리고 전기, 전자 제품을 특히 이제 태국하고 베트남 국가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증 관련된 부분들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관련 준비해야 할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게 지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지원 사업을 좀 많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저희 3월 28일부터 4월 19일 사이에 수산회에서 이렇게 공고를 했고, 금일 6월 7일에 최종 기업들 선정해서 최고 2천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 주는 인증 지원 사업 비용들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해당하는 인증 부분이 이렇게 할랄, 코셔, 그다음에 지속 가능한 수산물,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또 그 어묵 생산하시는 기업들 대상 될까봐 넣었어요. 그리고 친환경 마킹, 그리고 품질 관련된 규격들 인증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세안 할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협회에서 부르는 이름이 자킴이에요. 할랄에. 그리고 아까 우리 이제 노장서 박사님이 또 설명해 주셨지만 싱가포르에서는 무이스, 인도네시아에서는 무이. 아까 우리 그 정관장의 한국인상공사에서 오셔서 설명 주셨는데 교차 인증이 허용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차이로 조금 범주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슬람 중앙회 KMF에서 받는 할랄 인증서의 경우는 말레이시아 자킴에서 받는 인증서하고 싱가포르에서 받는 거하고 교차 인증, 그러니까 해당 국가에서 받는 인증서를 이 KMF 이슬람 중앙회에서 받는 걸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킴에다가 우리 사이트 접속하고, 자킴 이제 협회 이름이에요. 우리 무역협회처럼 자킴에다가 사이트 접속을 해보면 KMF 연락처가 뜰 거예요. 그쪽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 헷갈리시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지속 가능한 수산물 공급이다 하는데 우리 어묵, 그 다음에 각종 어류 중에 또 김, 조미김 이런 것들도 MSC나 ASC 관련된 수산물 공급에 대한 인증 범위가 또 있고요. 우리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이제 FSC 22000이라고 규격에 대한 시스템 인증 들어보셨죠? 국제 규격 중에 SQF도 있고 IFS나 BRC 등도 있는데 인증이 사실 보면
너무 많아서 이게 도대체 공신력이 있는 국제 규격의 인증인지 아닌지 사실 많이 혼란스럽죠. 네. 그래서 많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접해야 돼요. 정부에서 지원 주는 사업에서 공지 같은 거를 그 인증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걸로 아셔야 돼요. 수사대에서 이렇게 보면 최대 업체당 2천만 원까지 지원 주면서 기업에서는 자부담 30%까지가 있어요. 비용 지원 주는 게 평가해야 되는 항목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의료기기의 경우는 또 중소벤처기업에서도 그렇고 지원 비용이 상당히 커요. 이유가 시험을 요구하는 부분들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도 이렇게 중소벤처기업 이런 사이트 등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인증에 들어가지는 지원 사업들도 받을 수 있다. 오늘 6월 7일이에요. 그죠? 지금 2차 사업으로 6월 1일부터 접수하는 게 중소벤처기업에서 29일까지 신청 접수해서 7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평가한 다음에 최종 예산을 주는 2차 사업 비용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장에 보면 여기 신청 방법 사이트를 같이 넣어놨으니까요. 자세한 사항 좀 더 보고 싶다 하면 이쪽 기관에 좀 문의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는 지난번 때 저희가 설명을 드렸어요. 북미 시장 쪽은. 그래서 미국 FDA 관련된 것도 관련 규격 인증으로 대상을 받을 수 있고 요즘 식품이나 화장품 모두 다 제일 소비자가 선호하는 건 뭐냐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인증은 다 받아요. 요즘 추세 트렌드는. 이제 뭐냐면 특별한 원료 성분이냐 내지는 관리 체계가 좀 더 타이트하냐. 그래서 유기 인증을 받은 제품들을 더 소비자가 선호하고 그 마켓 시장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 인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센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아시아 시장 한번 들여다볼게요. 아센이라고 우리가 지역적으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인도네시아, 라오스,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미얀마, 필리핀, 캄보디아, 타일랜드, 말레이시아 이 국가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센이라고 부르고 수출을 해야 되는데 해당 국가의 화폐 단위 정도까지는 GDP 개념 설정하면서 이제 알아야 되겠죠. 화장품 기업이 지금 조금 많이 있었어요. 화장품 설명을 드리면 화장품을 국가마다 품목의 정의가 조금 오묘하게 달라요. 썬블럭이나 내지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내용이 들어가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류에 대한 화장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OTC나 의약 외품이라고 불리는 국가들이 좀 있어요. 근데 아시아 시장에서는 거의 규정이 통합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ACTD라고 되어 있는 이 아센 코스메틱 디렉티브에 대한 규정만 명확하게 머릿속으로 알고 있으면 업무하는데 혼선을 조금 줄일 수 있거든요. 일단 아센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청결이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것이 화장품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등록을 해야 되는 국가가 있을 수 있고 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요구사항이 있는 곳들도 있어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성분입니다. 성분에 대해서 규제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라벨이라고 하는 클레임, 표시 및 규제 사항에 대해서 가장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규정이 오모하다, 애매모호하다 하는 것들은 사실 그만큼 맨데토리다, 그러니까 스트릭하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디테일하다 이러면 그 규정을 우리가 준수하지 않았을 때 보는 그런 보완 사항이 좀 더 많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제품에 대한 정보 파일이라고 해서 화장품은 특히 우리 실무진 분들 PIF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가장 기본이에요. 제품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외국으로 나갈 때 비자 내지는 여권 가지고 있잖아요. 걔랑 동일해요. 제품에 대한 정보예요. 프로덕트 인포메이션 파일이라고 해서 제품에 대한 모든 원재료부터 공정부터 완제품까지 들어가지는 공정 마스터 파일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당연하죠. 우리 피부에
바르는 거기 때문에 버닝이 일어나거나 별도 뭔가가 이렇게 제품을, 화학 제품을 발랐을 때 안전한지를 가장 중요하게 또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보이는 제품들 보면 이렇게 딱딱한 비누 같은 경우는 공산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자국으로 보호가 되어져 있는데, 만약에 이 비누에 클레임을 아크네 내지는 화이트닝, 미백, 그 다음에 주름 개선이라는 문구로 라벨에 표기가 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얘는 일반 화장품이 아니게 돼요. 클레임이 그래서 중요해요. 표장 상태가. 일반 화장품은 마찬가지. 정의가 청결, 방향 및 용모 변화, 채취 정돈, 보호,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이게 이제 화장품에 대한 정의인데, 바디 용품에 들어가지는 제형들, 매일 우리가 보습을 위해서 바르는 일반 크림 제형들, 그다음에 색조들, 그 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피부 등에 사용하는 제품들. 그런데 이 화장품으로서 부가적으로 조금 허용을 관리를 국가에서 아센에서는 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컨트롤드 코스메틱이라고 부르는데, 비듬, 그다음에 충치, 그다음에 셀룰라이트 지방 감소해주는 거, 탈모, 그다음에 가슴의 윤곽을 좀 드러나게 해주는 효능이 있는 크림들, 여드름을 치료해주는 개선 제품들, 향균, 이런 것들은 화장품이지만 부가적인 기능을 허용한다라고 해요. 아시아 국가에서는. 근데 이런 제품들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할 때는 대부분 다 오버 더 카운터 드럭이라고 하는 OTC, 의약 외품이거든요. 근데 아시아 국가에서는 화장품으로 분류를 합니다. 조금 특이하죠? 의약 외품 시설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던스 넘버 받아서 NDC 받아야 되는 의약 외품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아시아 시장에서는 요거 그냥 동일하게 화장품이네, 이렇게. 그런데 비듬을 영원히 없애준다. 모발의 성장을 촉진한다. 흉터를 아주 깨끗하게 없애준다. 요즘에 밴드나 이런 데 보면 막 제품 과대 광고 해가지고 식약처에서는요, 과대 광고 심의만 별도로 잡아내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식약처에. 그래서 클레임 부분은 굉장히 마케팅에 소비자에게 오인을 줄 수 있는 문구 등은 특히 쓰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 문구들은 아센에서도 쓰실 수가 없어요. 규정화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제품에 피부의 유분을 완전히 제거한다라는 문구를 좀 쓰고 싶어.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조금 오묘하게 우리가 바꿀 수 있냐면, 예를 들면 피부로부터 기름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네. 건강기능 보조식품 먹으면 간의 해독을 도와준다가 아니라 간의 기능을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내지는 혈행 개선을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이렇게 오모한 표현으로 주잖아요. 확정이 아니라 그런 문구로 쓰실 수 있고, 화장품 그러면 아센에서 우리가 등록할 때 이들이 뭐를 보냐면요, 구성되어져 있는 금지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아까 그 화장품 원료에서 동물 유래 성분을 사용을 하는데, 원료만 생산하는 업체인데 우리는 화장품으로 완제품 생산은 아니고, 그런 경우 뭐 할라를 받아야 합니까? 인증을 받아야 합니까? 하는 경우 있는데, 원료 공급 업체에서도 요즘에는 트렌디로 우리 주 고객이 완제품을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인증은 다 웬만하면 받으세요. 유기 인증을 우리가 받고 싶다. 김의 유기 인증을 만약에 받아야 되는데, 유기 인증을 받으려면 김에 들어가지는 김, 기름, 소금, 그 밖에 참기름, 하나하나 원료들을 유기 인증을 다 받아야지만 완제품 조미김에서 우리가 유기 인증이라고 쓸 수 있거든요. 제품의 완제품에 할랄이라고 마킹을 한 것들이 해당 국가 무슬림이나 내지는 이런 이슬람 시장에서는 이들이 보고 제품을 구매를 해요. 그럴 때 완제품의 할랄 인증 마킹을 쓸 수 있는 요건이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에서도 하나 원료를 할랄의 규정을 우리는 준수해서 제품을 생산한다라고 하고 공급을 하면, 그 원료들만 가지고 생산한 완제품 화장품의 경우는 우리가 제품에 할랄 인증 마크를 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용 범위를 또 봅니다. 얘가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피부에 주입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생식기관 등의 점막 등에 침착을 주게 해주는 건지. 그리고 나중에는 제품의 intended for use라고 하는 목적을 봐요. 이 화장품이 어디에 사용할 건지에 대한 목적. 그리고 또 보는 게 제품에서 클레임 범위, 중요하다고 했죠. 과대 표시 공고할 수 없는 거, 제품상에 질병을 치료해 준다라는 문구를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효능이나 유지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거지 이거 한 번 바르면 계속 하얘져 라고 쓰시는 문구들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 국가마다 그러면 아센이면 한 번만 받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국가가 다양히 많아요. 베트남도 의약국이 따로 있고 태국도 식품의약국, 인도네시아도 이제 식약청이라고 따로 있고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이 해당 국가들은 모두 다 제품에 따라서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등록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제조사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나는 공장이 없습니다. 화장품은 정말 우리나라 천국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OEM, ODM 조금 헷갈려서 살짝 설명을 드리면 OEM, ODM의 강국이에요. 내가 공장이 없어도 기존의 시중에 유통이 되고 있는 거에 조금 디자인의 패키지만 변형하더라도 조금 성분만 더 넣더라도 내가 수출을 아주 원활하게 쉽게 할 수 있거든요. OEM은 뭐냐면 나랑 별도로 공장하고 계약을 해서 내가 기술에 대한 자문을 줍니다. 이런 성분들 넣어주세요. 이런 패키지에다가 담아주세요. 이런 공정으로 만들어주세요를 해주는 거고 ODM의 경우는 업체에서 요즘 트렌디가 이런 제품이에요. 그러니 먹고 바르고 마사지기까지 하는 제품으로 이렇게 한번 제품 저희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렇게 최소 3천만 개 내지는 5천만 개 이렇게 MOQ 한번 제품 의뢰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이렇게 문의가 들어와요. 그게 이제 ODM이에요. 아세아 회원국에서 상호 인정을 해주기는 하는데 그 국가에서 동일하게 우리가 ACTD를 만들어 놓으면 이들 국가에서 모두 다 하나의 기술 문서로서 인정을 해준다라고 해요. 이 국가에 수출할 때 다르고 이 국가에 수출할 때 다른 게 아니고요. 그러면 이 ACD라고 하는 아세안의 코스메틱 디렉티브에서는 뭐를 가장 보고 있냐. 아까 성분 규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체크만 동그라미 이렇게 하세요. 배합 금지 성분. 어떤 성분들이 금지가 되어져 있는지. 또 동그라미 하나 세요. 성분. 배합에 제한이 있는 게 있어요. 아예 not allowed 하는 거. 또 이제 보존제를 사용하는 게 지금 그 브라질도 그렇고 저희가 그 화장품에 대한 기술 규제 자문 TBT로 해서 계속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오고 제가 그쪽 자문위원으로도 있거든요. 이런 성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허용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데 보존제 성분에 대해서 과거에 허용하지 않았던 게 허용하게 하거나 수치 함량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거 잘 생각하고 아셔야 되는데 그게 이 규제 사항을 잘 따르셔야 돼요. 제품 품질 개발이나 영업을 하신다 내지는 해외 유통 영업을 하신다 하면 이 성분 사항을 가장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배합에 대해서 금지 성분은 약 한 422개 성분 정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해당하는 자료고 배합에 또 제한을 둔 성분들이 68개 성분들이 있어요. 근데 착색제라고 되어져 있는 게 이제 이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맨 뒷장에 사이트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 컬러가 있어요. 레드냐, 오렌지냐, 옐로우냐 해서 이제 컬러런스가 들어가져 있고 거기에 방부제, 방부력 테스트 우리가 진행하는 이제 보존제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화장품 한번 베트남으로 수출할 때랑 태국으로 수출할 때 제가 라벨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마스크 시트 굉장히 쉬워요. 그죠? 초기 자본금 한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면 마스크 시트 수출하고 약 2배 정도 우리가 비용 받는 경우도 있어요. 조그맣게. 그래서 수출하시는 분들이 대학생부터, 왜 대학생 왜 그러냐면 SNS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니까 내가 이거 썼더니 내게 예뻐졌어 하면서 나도 그거 좀 보내줘라고 이렇게 의뢰가 들어오나 봐요. 제 옆에 있으면서 그렇게 질의가 와요. 전화 왔는데 아직 저 대학생이고 사업자 등록증도 없고 기업은 아닌데 수출을 해야 되는데 하고 문의가 와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마스크 시트에도 보면은 제품명과 기능을 이렇게 앞에다가 우리가 표기를 하는데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이제 이거를 PDP라고 해요. 프로덕트 디스플레이 패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품의 이제 또 그 케이스라고 하는 포장 용기에 따라 우리가 좀 다른데, 포장 용기에 따라 이 앞면 말고 뒷면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PIP라고 해요. PIF는 프로덕트 인포메이션 패널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사용 방법하고 전성분에 해당하는 로우 메테리얼 인그리디언트 리스트, 그리고 반드시 또 기재해야 되는 게 원산지,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판매하는 판매 책임 회사에 대한 기재 정보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관 진행할 때 해당 국가 언어로 스티커 표기 굉장히 작은 4폰트 정도로 눈에 잘 보이지 않게 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규정을 요구하는. 라벨에 표기해야 되는 사항, 요 성분만 알면 돼요. 체크리스트 해놓고 제품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업체 만나면서 확인하면 되는데, 제품명, 특히 이제 제품에 설명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라라 쿠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라 쿠션 되어 있는데 이게 화장품인지 방석 깔고 하는 쿠션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무엇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인지를 하단에는 표기를 해줘야 돼요. 최근에 이제 필리핀에서 영문으로 자꾸 자료를 보내달라고 이제 업체에서 보완을 받은 거예요. 나는 이거 영문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 들여다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제품의 모델명만 아주 굉장히 크게 KITA, 키타, 예를 들면 키타가 모델명이에요. 근데 이 키타가 뭔지 몰라 도대체. 영어긴 한데. 그럼 하단에 우리가 써야 돼요. 얘가 로션인지 크림인지 내지는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 무엇인지. 우리가 흔히 아는 HS 코드라고 이렇게 그 상표 숫자를 분류하는 것처럼 영문에서도 로션, 핸드크림, 이렇게 페이스 크림 이런 영문 표기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PIF라고 하는 제품의 인포메이션 패널 상에 사용 방법, 그 다음에 순 용량이 있는데 그램으로 표기하는 국가도 있고 플루온즈, 온즈로 표기하는 국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병행해서 표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성분에 해당하는 표기. 저희 제품은 약 80종의 인그리디언트 리스트가 있고 제품의 6폰트까지는 사람들이 읽을 수 있어서 쓸 수 있는데 표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세요. 이제 그러는 경우는 간지라고 해서 설명서 안에다가 추가로 이러이런 성분들이 또 표기되어 있다 해서 마크를 해요. 책자 모양같이 해서 손가락 표시해서 그러면 이 안에 인포메이션이 추가로 더 들어있구나 하는 게 국제적으로 리사이클 표기처럼 우리가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어디 건지에 대한 원산지에 대한 표시국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제 간혹 또 물어보세요. 저희 제품의 주 원료들은 다 중국에서 수입을 한 원료들일 거고 국내에서 소분만 해서 짜서 용기 이렇게 실링해서 내보내는데 원산지 어디로 표기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이 와요. 어디로 표기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원산지? 제품의 원산지를 표기하는 곳은 최종 제품의 실링을 하는 국가예요. 벌크로 원료들이 많이 들어와진다 하더라도 원료에 대한 성분, 우리 COA나 발행할 때, Certificate of Analysis 발행할 때 거기에는 우리가 원료에 대한 100% 원산지 중국이라고 표기는 하더라도 제품의 Made in Korea라고 쓰거나 Manufactured by Korea라고 기재를 합니다. 판매 책임에 대한 회사 정보.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제조사의 정보는 들어가지더라도 해당 국가에서 판매하는 유통업자의 정보는 반드시 들어가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조번호가 없는 제품들은 아센에서 요즘에 제품들을 이 추적을 다 국가에서 요구하고 있거든요. 해당 국가에서 만든 제품이 어느 국가에 얼만큼 들어가졌는지 옛날에 매뉴얼로 통계 자료를 냈던 거를 생산하면서 수출 나가는 즉시 이게 다 시스템 전산 DB화할 수 있게 제조 번호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expiration date를 요구하게 하고 있죠. 6개월로 짧게 설정을 요구하는 국가도 있고 1년으로 표기를 요구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이제 LCD에 우리가 그럼 나는 별도의 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내가 실무자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해야 된다. 내지는 나는 유통업자이기 때문에 내가 등록을 주로 해야 된다. 공장에서는 제품을 내가 원하는 대로만 만들어줄 뿐이지 수출에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등록을 해야 된다 하면 이런 정보 자료가 필요해요. 제품에 대한 명, 그다음에 원료 성분에 대한 규격, 그다음에 아센에서 요구하는 코스메틱의 디렉티브 규정에 대한 제조 방법, 적합한 규정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완제품에 대한 원료나 화학 구조에 관련된 정량적인 안정성에 관련된 서류들 그렇게 필요하고 이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왼쪽에는 영문하고 오른쪽에 이제 국문으로 다시 표기를 드렸는데 제너럴 어프로치 일반 사항, 인그리디언트 성분, 안정성 평가에 대한 완제품 자료, 그리고 안정성에 대한 클레임을 책임질 수 있는 곳 등등에 대한 자료들이 가이드라인에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준비해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규정에 이렇게 준비하세요라고 목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베트남으로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가 화장품 수출 한 번이라도 해봤다. 나 내보낸 적 있습니다. 없어요? 자, 수출한다라고 하면 자, 베트남에서는 화장품, 우리나라 화장품 굉장히 사실 좋아요. 제가 2주 전에 베트남에 그 석가탄신일 휴일 있는 그 주간에 다녀왔는데 한국 화장품을 너무 좋아하고 현지에 있는 베트남 직원들도 한국에 한번 갔다 오는 친구한테 한국 거 화장품 너무 저렴하고 좋으니 나 이거 이만큼 사다 줘라고 목록을 줘요. 네이버 사이트든 뭐든 막 다 주고 그만큼. 그런데 이제 현지에서 그걸 파는 곳을 봤더니 우리 롯데마트, 롯데 그 쇼핑몰 그대로 다 들어가져 있는데 2배 정도 돼요. 약간 2.5배 가격 정도? 그러니까 그 가격을 아니까 사람들이 너 한국에서 이제 올 때 이거 좀 사다 줘 이렇게 요구를 하는가 봐요. 그만큼 우리가 굳이 광고하지 않아도 한국 제품에 대한 베트남에서의 선호도는 굉장히 우위에 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제품들이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이 지금 4위거든요. 수출 국가가. 그런데 제가 베트남 다녀와서 본 입장에서 저도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봤는데 베트남 시장이 노다지로 보이더라고요. 우리나라 딱 80년도 때 접목하는 경제시장의 논리이고 변하지 않는 것들이 조금 있으면서도 고집적인 것도 있는데 시장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관심을 두고 우리가 수출하는 데는 재밌을 것 같아요. 수출하시는 유통 기업인 분들의 경우는 인증을 해주는 곳은 기관이에요. 행정기관이고 베트남 의약국인데 베트남 정부에서도 요즘에 수입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안정성에 대해서 우리가 무분별로 들여오게 하지 말고 조금은 이제 강화하자라고 이제 목소리를 좀 내기 시작을 했어요. 관련된 근거 규정은 이 하단에 있는 게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에 대한 관리 규정을 베트남으로 가려면 어디에다 전화하고 문의할 게 아니라 제일 정확한 게 이 사이트의 이 규정 번호예요. 그럼 이제 태국으로 나는 수출을 하고 싶다 화장품을 기초 화장품이고 메이크업용이다. 내지 기능이 들어가지는 것들도 있어요. 피부 노폐물이나 내지는 뭐 미백 자외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두 가지로 나뉘어요. 특수 화장품이냐 내지는 일반 화장품이냐. 그리고 관련 근거 규정이 2015년도에 발효된 이 화장품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태국은 시장이 여자들한테만 화장품을 팔아야지라는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트랜스젠더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돈을 벌고 본인의 이 경제 지수에 높게 평가하고 하는 것들이 내 몸에 치장하는 거예요. 한국 거 귀걸이 엄청 좋아하고요. 한국 거 화장품 제형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들이. 그녀들은 아니고 그들이. 네. 의약 외품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이 이제 필요 서류가 아센의 CTD라고 되어 있는 Common Technical Documentation이라고 하는데
제품에 대한 신고 신청서부터 우리가 식약처에 제품 품목 신고할 때 필요로 하는 기본 사항이 그대로 다 필요 서류로 넣어놨어요. 문의를 너무 많이 하세요. 저희가 태국으로 선블럭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뭐뭐 필요해요? 목록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문의 많이 와요. 그래서 이런데 우리 그 설명회 좀 있으면 좀 가급적 많이 시간 바쁘시지만 참석하셔서 이거 저희 외부로는 공개가 안 되거든요. 오늘 오셔서 이거 컨설팅 100만 원짜리 받으신 거예요. 네, 진짜로. 저 업체들 만나면 그 비용 받거든요. 그냥 드려요. 우리 협회에 제가 그 고용이 되어 있는 입장으로. 이런 자료들만 갖추고 있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수입자한테 구비 목록으로 그대로 전달을 하면 되거든요. 이제 일반 화장품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에는 이렇게 아센시티디에 해당하는 걸로 추가로 동일하게 보관 방법에 대한 기술서가 조금 더 각별해요. 이게 기술문서상에 왜 들어가져 있게요? 그 미국으로 우리 썬블럭 수출하면 제일 많이 클레임 터지는 게 뭐냐면요. 터져요. 튜브로 되어져 있는 것도 뒤로 다 터져 나와요. 그 제가 이렇게 화장품 하나 들고 왔는데 되게 요즘에 그 견미리 여사님이 그 따님하고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엄청 많이 팔면 몇백억, 몇천억 요거 이런 제품들도 다 터져 나와요. 그 나오는 이유가 봤더니 이 뜨거운 태평양을 그 컨테이너 속에서 가니까 기본적으로 이 온도가 막 40도, 50도 되는데 가속노화 막 스트레스 테스트를 우리가 해요. 화장품에다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품 자체가 화학물질이니까 온도가 막 60도, 80도 컨테이너 안에서 더 높아지니까 튜브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압력에, 온도에 못 이겨서. 그래서 이들 국가들을 대부분 아시아 국가가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거든요. 베트남 상상, 가보셨겠지만 95도, 90도 이래요. 습도가. 거짓말 같죠? 네, 그 정도 돼요. 그래서 보관 방법에 대한 기술서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들이 기술 문서에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 외 나머지 기본 사항은 동일합니다. 보면 아시아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2017년도 1월 통계 자료고 그리고 그 주황색,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18년도 1월 규정 객관적인 데이터 자료인데 아시아 국가가 지금 27%로 굉장히 높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우리가 오션으로 해상 유통을 하더라도 배로 가더라도 미국이나 유럽 국가 쪽으로 가는 시간 소요 비용보다는 이 아시아 국가로 우리가 제품들 내보내는 게 기간과 비용이 짧아서 그리고 우리하고 피부가 굉장히 유사해요. 시장이 점차 증가는 하고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식품에 대한 자료로 넣어드렸는데 식품뿐만이 아니에요. 화장품 역시. 식품을 수출하고 싶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화장품 좀 넘어가고 식품 쪽으로 올게요. 농수산물, 그다음에 가공식품, 그리고 혼합 조미료, 음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일반 식품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관장에서도 오셨는데 여기서 취급하는 제품들은 화장품도 있고 그다음에 그 건강 기능 보조식품에서 건식도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식품들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베트남이지 해가지고 베트남에서 가장 큰 기업은 비나 굉장히 크더라고요. 비나밀크 쪽, 그다음에 비나 이쪽이 굉장히 마트, 그다음에 유통 모든 시장을 굉장히 다 잡고 있는데 그쪽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롱기튜 우리 지구상의 위치상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작물이 재배가 되는 인삼 제형들 좋아해요. 미국이나 어느 예를 들면 중국 우리 거 씨를 막 헬기로 다 뿌렸어요. 벌써 지금 이제 자라는 게 5년 6년이거든요. 이제 국가 대 국가에서 우리나라 거 인삼 못 들어오게 하려고 중국에서 헬기로 그 장백산 근처에다 막 다 뿌렸어요. 과거에. 그리고 그게 지금 자란 게 5년근인데 5년근까지는 일반 식품하고 보통 식품 사이 중국에서 얘기하는 그런데 6년근부터는 이제 기능의 RGB, RG1 이런 기능 효능 때문에 건강기능 보조식품이라고 우리가 별도로 조금 더 까다롭게 규정을 다루고 있죠. 기능식품에 대해서는 비타민, 뭐 미네랄, 효소, 건강의 요소에 어느 정도 우리가 아주 통상적으로 10년 넘게
데이터가 나와져 있는 것들은 우리가 건강식품 내지는 기능성 식품이라고 합니다. 조미김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AT 유통공사에서 봤는데 효자 상품 중에 3위로 나왔어요. 1위 라면, 2위는 농수산물 중에 우리 배. 잘 자라요. 굉장히 당도가 높고. 3위가 조미김. 과거에 우리나라 바다에서 어획한 멸치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았다가 이 규정을 준수하지 못해서 여전히 못 따라가게 하고 있고, 또 그 할랄 시장에 우리가 규정을 잘 준수하지 못해서 돼지고기 돈육 파우더를 스프에 건말에 써가지고 라면을 수출을 못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가 봐요, 이 조미김 시장이. 그런데 이게 뭐가 있냐면 한류 영향이 커요. 이들 베트남은 지금 한 20대 중후반부터가 베이비를 낳는 결혼 정년기거든요. 우리나라 딱 80년도 때처럼. 우리나라 지금 30대 넘었는데도 결혼 안 하고 싱글인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안 하려고 하고. 근데 베트남은 지금 이제 20대, 25세에서 28세 이때가 가장 많이 결혼하고 아이 출산도 높아요. 지금 가장 적게 나는 게 조금 이제 출산율이 베트남도 적어져서 기존에 6명, 5명에서 지금은 통상적으로 3명씩은 이제 출산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들한테는 비싸도 이런 한국 제품들을 먹인대요. 안전도가 있는 CJ나 뭐 청정원 이런 제품들 또 다 알고 써요. 이제 CGV 그대로 들어가져 있으니까 대기업이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하니까 베트남 현지 사람들도 그런 제품들을 우리가 따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이게 베트남 현재 롯데마트 쇼핑몰에 가보면 이 비비고 제품들 제형으로 해서 굉장히 제품 진열을 한 차지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어떻게 수출합니까? 특성을 둬야 돼요. 옛날식의 재래김 내지는 옛날식의 뭔가 특성화하지 않은 제품들로 우리가 시장을 간다? 통관, 그 다음에 수량, 통관하면서 이슈 발생하는 것들 대기업을 못 따라갑니다. 마트의 진열을 또 하려고 하는데 이들이 매대 계산대 앞에 MD 설정해놓고 어느 정도 좀 우리 프로모션 해주는 거 옆에서 좀 만두도 구워주면서 제품 홍보해주고 이러면서 눈에 익혀야 되는데 중소기업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렵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봤더니 잘 들어보지 못했는데 김놀이, 카레김부터 김치가루김에 여러 가지 바베큐 김에 김을 밥에 그랩해서 먹는 식품이 아니라 스낵으로 먹어요. 아가들이 되게 좋아하게 많이 먹는데요. 지금 한 20대, 30대, 40대, 50대들은 안 먹어요. 비린내 난다고 미역도 안 먹는데요. 되게 희한하죠? 그런데 애기들은 이제 먹는 거야. TV 많이 보고 한국 드라마들 보면서 많이 먹는 거예요. 섭취를. 살짝 여기 잘 안 보이긴 한데 계산을 보면 1, 10, 100, 1000만, 13,200 동으로 되어 있어요. 베트남 동인데 화폐에서 이제 0을 빼고 이제 저도 이제 배웠는데 굉장히 재밌는데 마트에 가서 이제 시장 가격들 조사를 해서 쭉 주려고 했더니 한국 이제 관광객들로 보이는 분들이 이거 나 논이를 뭐 제품을 샀는데 이게 얼마야? 1, 10, 100, 1000만, 10만, 90몇만 동인데 이거 얼마야 도대체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 한인 학생인가 봐요. 아, 네, 이거요. 끝자리 0 하나 빼고 2로 나누면 우리나라 원화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계산을 해보니까 논이가 관광객에서 이렇게 다녔는데 자기는 1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거 10,0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있다가 왠지 이 싸움이 뭔가 좀 괜히 굿솔스가 될 것 같아서 이제 저는 이렇게 피해서 나왔는데 김스낵 요거 한번 봤어요.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가 계산해보니까 끝자리 0 지우고 1, 10, 100, 1000 1320을 2로 나누니까 대략 한 6,610원? 요 정도 되죠. 그죠? 굉장히 저렴하죠. 600 얼마죠? 그죠? 600원대. 굉장히 저렴하죠. 규모의 경쟁과 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전략 방법은 인증 지원, 정부에서 지원 주는 거 좀 많이 혜택을 좀 보고 업체들하고 많이 네트워크를 해야 하고 이런 설명에 좀 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 스스로라도 제품의 특성을 좀 줄 수 있을까 그런 걸 좀 보셔야 돼요. 그 식품의 그 고상구 회장님이라고 K마켓을 약 한 68개, 86개 정도 이제 그 베트남에 매장을 가지고 계신데
살짝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시간상 인터뷰는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이분 얘기하는 거는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우리 K마켓에 와서 제품 우리 이거 들여오겠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관장, 홍삼정도 우리 K마켓에 입점을 할 테니까 좀 해달라 했지만 안 한다. K마켓은 K마켓 자체만의 브랜드로 우리가 가지고 갈 거다. 그리고 정말 우수한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 제품이라면 우리는 직접 의뢰를 해서 구매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베트남으로 우리가 등록을 할 때 필요한 서류들. 베트남에 지금 가장 최근에 제가 이제 다녀오면서 아직 규정이 나오진 않아서 이 곳에다가 내용을 넣을 수는 없어요. 규정이 말로는 발표가 났어요. 굉장히 유리해졌어요. 과거에는 베트남에 이렇게 수출할 때 이런 막 규정사항들 다 있었는데 조금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 식품들 수출할 때 건강기능 보조식품 거 오른쪽에 있다가 제가 요거 동그라미 하세요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동일하게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일반 식품 수입할 때 수입 식검만 해요. 식품 검역이라고 하는 것만. 그리고 라벨, 그다음에 수입 관련된 자료들만 있는 것처럼 베트남도 바뀌었어요. 과거에 요구하던 자료들을 2월부터 올해 2월부터 일반 식품에 대해서는 식검으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퍼블리시가 되려면 가이드라인으로 문서화가 돼야 되니까 제가 여기 자료에는 차마 넣지를 못했거든요. 그게 되면 알지만 일반 식품 내가 캔디나 라면이나 가공된 일반 우리가 흔히 먹는 식품들 수출할 때는 알로에 주스 이런 거 수출할 때 일반 식품으로 식품 검역만 마치면 통관이 유리하겠구나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제품 굉장히 한국에서 인기가 많대요.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젊으신 분들은 좀 보셨을 수도 있는데 코코넛인데 우리나라 바닥 코코넛보다 조금 더 크리스피한 것 같아요. 라벨 살짝 보여드리면 앞에 이거 PDP라고 했죠? 제품의 프로덕트 디스플레이 패널에 제품명, 그 다음에 내용량까지만 표기하면 되고 3, 4, 그 다음에 7번까지는 영양 표시에 대한 성분 목록, 섭취 방법이나 보관 조건, 원산지, 제조업체나 포장업체 이름 주소 그리고 유통기한 표기까지는 맨 뒤에 이렇게 제품의 표기를 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은 태국에서는 동일합니다. 아센 다 동일하듯이 공중보건부 이제 산하 태국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통제식품들이 있어요. 분유, 우유, 조미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등록이라고 하는 레지스트레이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식품 표준에 대한 품질 관련된 시스템 인증 관련 서류, 각 제품에 대한 마스터 파일에 대한 정보, 라벨링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공 표준 식품에 대해서는 라벨에 대한 표기만 준수하면 수입 우리나라로 들어온 데는 어려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라벨을 이렇게 부착을 해야 되는 제품들 얘네들은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태국으로 우리가 제품을 수출할 때는 빵, 캔디,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 그 외에 일반 식품들은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등록을 요구하는 거는 맨 앞에 있는 거 스페시픽 컨트롤드 푸드라고 되어져 있는 것만 우리가 별도의 등록을 요구하는구나. 그 외에는 라벨만 준수하면 우리가 이 국가들 수출할 수 있구나 하시면 돼요. 요거 이제 라면인 것 같은데 제품명 라벨을 왜 이렇게 넣었냐면 라벨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제품에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소비자가 이 제품만을 가지고 구매하는 거잖아요. 구매를 결정하게 해주는 요소니까 제품명, 원재료 정보, 수입자 정보, 영양 표기, 내용량, 식품에 대한 일련 번호나 제조국에 대한 업체 이름 표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의료기기 제조 수출 업체 아까 저기 뒤에 계셨는데 가셨는데 의료기기 업체 있으세요? 없으세요? 가운데로 오셨네요. 요 화면 보시려고. 네. 의료기기는 신청서가 통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MDD라고 해서 ASEAN Medical Device에 대한 디렉티브인데 제품 등록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 말은 쉬워요. 네. 의료기기에 대해서 단 등급에 대한 분류 기준은 통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시간과 비용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거든요. 내 제품이 몇 등급인지 모르는데 어디에다가 접목을 해야 될지 모르면 요구사항이나 문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다 준비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왜 만들어놨냐면, 무역 장벽을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에 의해서 FTA를 좀, 무역 장벽을 해소화하자. TBT를. 그리고 이 AMDD를 아센에서 의료기기 지침을 도입을 하면서 시스템에 대한 효율성도 증대를 했어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한 번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승인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결정을 할 수는 없어요. 요즘 이 얼굴에 잠깐 10초 아니 10분, 20분 이렇게 쓰는, 레이저 기기, 그 다음에 피부의 미용 기기들, 그 다음에 마사지 기기들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중소기업에서 단가 자체도 가격이 좀 높고 중간에 예를 들면 아까 같이 예를 들면 라면 캔디 이런 거는 10%만 하더라도 100원짜리 10% 하면 1원이잖아요.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1,000만 원씩 하니까 1,000만 원에 10% 하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료기기들을 화장품, 미미용 기기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수출을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어떤 경우는 일반 공산품으로 들어가지는 게 있고 규제에 따라 기술 문서상에 또 다른데 펄스, 헤르츠의 범위에 따라 또 다르거든요. 공산품으로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또 의료기기 1등급으로 요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 규정을 좀 봐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는 A, B, C, D 이렇게 클래스를 나눠요. 얼굴 이렇게 세안해주는데 막 모터가 돌아가서 피부에 깨끗하게 청결을 해준다. 위험도가 되게 낮죠? 네, 클래스 A. 그 다음에 쭉 눈에부터 바늘에 피부에 들어와지고 이 신경계까지 들어와지는 이제 위험도가 높을수록 우리는 고위험이라고 해서 클래스가 이렇게 4단계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베트남에 의료기기를 등록을 하려면 의료기기의 분류가 주요 규정사항에 다음과 같이 되어져 있는데 현지 수입자가 ISO 9001이나 이제 13485 같은 규격에 대한 인증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 사실 통관상의 어려움은 크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의용 기계를 만약에 생산하고 판매 유통하는 업체이다라고 하면 이런 규격에 대한 인증서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의료기기에 대해서 이제 등급의 분류를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2개 이상의 위험 수준으로 분류될 경우에 최상위 수준으로 따라가는 게 맞아요. 최초에 우리 기기가 어디 건지 잘 모르겠다. 어느 분류에 들어가져야 될지 모르겠다. 의료기기도 마찬가지로 기술 당국에서 제일 보는 게 이 라벨에 대한 필수 표기 사항인데 의료기기명, 그다음에 자유판매 등록번호, 아세는 조금 특이하죠. 그다음에 등록번호에 대한 소지자, 그다음에 의료기기에 대한 원산지, 그다음에 사용기한, 배지 넘버나 루트 넘버, 그다음에 품질 보증이나 서비스에 대한 메인테넌스를 받을 수 있는 곳에 대한 기재 사항까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태국도 베트남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동일하고 의료기기법 1988년도에 액션을 취했던 거 이후에 규정사항의 개선사항은 추가 별도 없이 요 규정을 준수하면 됩니다. 태국의 의료기기 분류를 보면 이제 클래스 3에 보면 아주 현저하게 낮은 기기들 이렇게 체온을 재는 거 그다음에 피부의 미용에 개선을 줄 수 있는 것들 90%의 의료기기가 일반 의료기기에 해당하면서 굉장히 낮은 위험도가 낮은 의료기기로 분류가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신고를 해야 되는 의료기기는 클래스 2 의료기기라고 합니다. 요거 조금 약간 헷갈린데 미국 FDA의 510K 진행할 때는 요거 역순이에요. 1등급이 저위험도고 그 다음에 510K PMF 그쪽이 클래스 3에 해당하는 클래스 2, 클래스 3인데 여기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는 역순을 한다. 근데 이제 콘돔 내지는 진단용, 수술용, 컨택트 렌즈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수출을 많이 하는 제품들인데 이런 제품들은 허가를 요구하는 의료기기이다. 이제 전자제품 우리가 블루투스나 선풍기 그다음에 이런 것들 많이 제습기 수출을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시아로 그러면 전기 전자 제품을 내가 수출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뭘 받아야 합니까? 이러한 인증을 받으면 돼요.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도록
라벨링에 대한 이런 인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전자제품 절차가 일단 서류를 제출을 합니다. 서류를 제출을 하고 시험소를 우리가 지정이 되어져 있는 곳에 시험을 의뢰를 한 다음에 실제 생산을 하는 의료기기 당국으로 품질 심사를 갑니다. 중국에서 그 생산을 하고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포장만 바꿔가지고 우리가 베트남이나 태국으로 수출을 한다. 그럴 경우에 품질 심사는 한국이 아니라 중국으로 GMP 심사를 가거든요. 이제 샘플에 관련된 것들도 시험을 진행을 해본 다음에 평가해서 안전하다라고 효능 효과가 인증이 된 경우에는 우리가 인증서를 발행을 해주고 사후에 갱신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전기 전자제품을 수출할 때는 이 세이프티 마크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전자제품 들어오면 KC 인증 받죠? 코리아, 네, 그다음 KS나 그런 것처럼 해당 국가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그곳에서 한 번 받으면 약 3년간 유효가 된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안정성에 대한 인증인데 이제 필리핀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전기 전자 제품에 대해서 임포트 커머디티 클리어런스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상의 그 시간 분배상 우리가 그 맨 앞에 서두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화장품, 그다음에 식품, 그리고 의료기기, 전기전자 제품 이렇게 있는데 혹시 제가 여기 이제 있는 김에 좀 질문사항을 통해서 내가 좀 답변을 시원하게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딱 선착순으로 한 명만 받을게요. 없으세요? 만약에 오늘 설명에서 조금 궁금한 사항이 그래도 내가 들여다봐도 좀 말로 들으면서 종이를 들여다보는 게 좀 가이드라인이 좀 이해가 높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건물 1층에 트레이드 SOS라고 우리 1층에 무역협회 현장 서울 사무소에 지원센터가 있거든요. 1층으로 오시면 제가 그 해외 인증은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쭉 다 전문위원님들이 계세요. 이제 식품, 화장품, 의약품, OTC, 의료기기 관련된 거는 제가 목요일에 9시에서 6시에 상주하고 있으니까 언제든 샘플 들고 오셔서 상담 자유롭게 무료로 받으셔도 되고 내지는 우리 1566-5114 전화 거셔서 해외 인증 연결해 주세요 하면 제가 상담 유선으로 드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조금 뭐 내가 뭘 도대체 질문해 드릴지조차도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그때 전화해서 문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지는 여기 하단에 이메일 주소 있으니까 여기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네. 날씨 많이 덥죠? 네. 좀, 날씨도 많이 덥고, 또 이제 상반기 이제 6월 말이면 다음 주 지방선거든 휴일이든 놀러 못 나가게 다 수요일로 뺀대요. 그러니까 화요일하고 목요일 사이에 있는 날은 이제 다른 어디 해외로 도망 못 가잖아요. 그래서 선거도 이제 수요일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국가에서. 예. 금요일에 있다 그러면 금, 토, 일, 월 이렇게 놀러 갈 거잖아요. 그죠? 예. 다음 주에 좀 또 쉬는 그 달콤한 휴가를 좀 앞두고 있는데 내일 금요일이고요. 오늘 이따가 또 우리 김범구 변호사님이 또 관련된 법적 계약상 잘 하셔야 돼요. 뭐 수건서라든지 업체하고 막 그 계약 진행할 때 좀 답답하게 우리한테 다 불리하게 이게 희한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수출할 때는 불리하게 적어오시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할 때는 또 불리하게 수입해서 계약서를 써오시고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어에 약하기도 하고 일본어에 약하기도 하고 해당 국가에 좀 우리가 약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한테 적용될 수 있는 요건들은 다 꼼꼼하게 좀 체크하고 계약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